결혼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왜냐하면 어. 서로 이제 잘 나갈 때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서로 조금씩 어려워질 때 결혼을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혼다와 물밑에서 정부가 네. 나서서 합병을 시킨 거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덩치만 키웠다고 공부 잘하느냐 아니면 비용이 절감될 거냐 이거는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일본의 혼다와 닛산의 합병 소식. 자,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건지 이분께 듣겠습니다. 국민대 권용주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혼에 비유했는데 맞나요? 혼다 닛산?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잘 나갈 때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서로 조금씩 어려워질 때 결혼을 선택했으니까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인지 아니면 안 좋은 선택이었는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봐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들이 연애하는 건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이거 너무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거예요? 뭐 발표는 갑작스럽게 된 것 같지만 사실 일본 내에서는 예측이 있었죠. 왜냐하면 일본이 과거에 자동차 전성기를 누리던 시점을 생각해 보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자동차가 세계를 누비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 일본의 자동차가 점점 글로벌에서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먹을 밥그릇이 많으면 관계가 없을 텐데 먹을 밥그릇은 줄어드는데 그 등치를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졌던 거죠. 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야 점점 닛산이 어려워지니까 이걸 해결책으로 무언가 조치가 필요했고 그래서 혼다와 물밑에서 정부가 네. 나서서 합병을 시킨 거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일본 정부가 나서야 할 만큼 뭔가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둘이 정말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뭔가 뭐 장인이나 장모 누군가에 등 떠밀려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합병의 주체, 인수한 사람은 혼다인 거고 닛산이 인수를 당한 거죠. 네. 근데 닛산이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닛산이 1990년도 후반만 해도 이제 구조조정 끝내고 상당히 많은 연간 한 260만 대 정도를 생산하다가 네. 2017년에 570만 대까지 규모가 늘어나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카로스 곤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네. 그 이후로 점점 떨어져가지고 지금 300만 대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닛산이 계속 쪼그라드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닛산이라는 회사의 자체가 우리가 글자를 써보면 닛산이잖아요. 일본산. 그렇죠. 일본산. 네. 일본 제조업을 상징하는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쓰러지는 거를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닛산을 인수할 기업은 일본 기업이어야 하며 그다음에 자동차 기업이어야 하며 네. 무조건 생산 기반은 일본에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혼다가 눈에 들어왔고 네. 혼다와 닛산을 합병시킴으로써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 크게 도요타 자동차 그룹과 혼다 닛산 그룹으로 양분시키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어느 정도 일본의 자동차 산업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에서 판매량으로 치면은 2등이 혼다. 그렇죠. 3등이 닛산이잖아요. 1등은 네네. 토요타고. 네네. 네. 그럼 2등하고 3등이 합쳐지면 확실히 시너지 효과는 나지 않을까요? 규모는 나죠. 그 규모의 경제. 그렇죠.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냐면 지금 전 세계 1위가 토요타고 2위가 폭스바겐 그룹이고 3위가 현대차 그룹이에요. 그러면 닛산과 혼다가 둘이 손을 잡으면 일단 숫자로는 3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3위까지 올라오는 게 과연 규모의 경제는 되겠는데 네. 여기서 무엇의 효과를 노리느냐 이거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 예. 거죠. 덩치만 키웠다고 공부 잘하느냐 아니면 비용이 절감될 거냐 이거는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의 혼다. 제조의 닛산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기술하고 제조가 만나면 뭐 그거는 무조건 그냥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제조의 닛산 그런 건 그 닛산이라고 하는 네. 일본산이라고 하는 그 기업 이미지에 맞춰서 들어가는 수식어인 거고 사실은 무엇을 만드느냐를 예. 보면 두 회사가 만드는 차종이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닛산은 지금까지 글로벌에 경쟁한다기보다 오로지 혼다와 토요타를 쫓아간다. 그 전략으로 제품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혼다가 A라는 차종을 만들고 토요타가 A를 만들면 닛산도 A를 만들고 혼다가 B를 만들면 닛산도 B를 만들고 똑같은 차종을 만들어서 일본 기업과 경쟁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똑같은 차를 만드는 회사가 둘이 합병을 하면 예. 제품이 겹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없는 차종이 쟤네가 있어야 되고 네. 쟤네가 없는 차종이 내가 있거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과연 시너지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예. 우려하는 바인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해가지고 2017년에 퇴임을 했는데 네. 그 이후로 닛산이 계속 내리막을 걸어요. 카를로스 곤이 미리 예언도 했잖아요. 저 회사 망할 거라고. 그거 뭐 예언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로 닛산이 글로벌 최초로 세계 최초의 양산 전기차 모델 리프도 내놓고 무언가 전동화 역시 매진을 했으나 네. 일단 시장이 받쳐주질 않았고 두 번째는 전략의 부재. 그러니까 무언가 통일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닛산이라는 회사가 전문 경영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오면서 대체 네.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발피를 잘 못 잡고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누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냐면 현대차 그룹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시장을 확장하는 나라마다 무조건 닛산을 다 눌러버립니다. 혼다도 거의 누를 정도로 예. 위협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차가 닛산을 누르면서 닛산이 점점점 글로벌 판매 대수가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위기로 온 거예요. 근데 혼다 입장에서는 닛산에서 뭐 전기차 쪽에서 뭔가 빨아먹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전기 자동차 부문도 혼다는 이미 GM하고 전기차 부분에 전략적 제휴가 돼 있어서 GM에서 플랫폼을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혼다는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일본 정부가 하라고 하니 정부 입김도 있고 더불어서 닛산이 조금 더 위기에 처하거나 하면 네. 일본 정부도 어떻게 보면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잖아요. 일본 기업을 살려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염두에 뒀을 겁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어떤 대항마로 이 2등과 3등을 합친 것 그건 아닐까요? 그것도 노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시장이 전통적으로 일본차 강세예요. 우리 뭐 동남아 여행 많이 가보지만 가면 대부분 일본차가 과거에 다 지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동남아에서 중국 전기차 공세가 거세지니까 그러면 중국 전기차가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면 가장 점유율이 높은 일본 기업들이 타격을 가장 크게 받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진출하는 게 늦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가장 많이 타격받는 게 역시 닛산, 혼다, 토요타 중에 제일 먼저 닛산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네. 주요 시장이야 여전히 내연기관으로 빗장 걸어놓고 있다고 해도 거기는 진출해 있으니 예. 앞으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일본이 내줘야 될 곳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전동화의 속도가 좀 필요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전기차에 투자해야 되는데 닛산 따로 하고 혼다 따로 하고 그럼 투자비가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예. 하나로 가자. 하나의 기술을 개발해서 두 회사가 각자 별도의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네. 공략하면 중국의 공세는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군요. 뭐 둘이 합쳐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고 덩치가 커지니까 현대차를 위협할 거다. 물론 위협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면 그 비용 절감은 제품의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겠죠.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 당연히 현대기아차하고도 경쟁이 되니까 네.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만큼의 시너지를 내려면 네. 두 회사가 맞춰봐야 될 합의 요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다 맞춰지겠느냐 그리고 이 맞춰질 때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거고 저는 뭔가 뒤 배후에 뭔가 다른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아니에요? 그 왜 프랑스 르노가 보유한 그 닛산 주식에 대해서 타이완의 폭스콘이라는 회사 네. 계속 관심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약간 변수가 됐을 것 같은데.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폭스콘은 자동차 제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랫폼도 개발을 하고 네. 그다음에 특히 위탁 생산 제조업체로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자동차 업계의 파운드리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예. 폭스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어줬더니 이거 가지고 만들어주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더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 반도체 다음이 뭐야? 자동차.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뭐 애플이든 전화기든 뭐 대만의 그 위탁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TSMC가 파운드를 큰 것처럼 폭스콘은 애플 그 폰 만들어주면서 컸는데 결국은 제조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글로벌에서 시장이 다양화되고 각 나라마다 소비자들의 니즈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지면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개발해서 줘야 되는데 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대량 생산 시설을 통해 가지고 원가 저감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폭스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전기 자동차를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해줄게요.
당신들은 세일즈와 마케팅만 네. 하세요. 브랜드를 가지고 만드는 거 우리가 만들어줄게요. 그 전략으로 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네. 생산 기반 시설이 필요하니 야 닛산이 지금 저러고 있을 때 네. 르노가 혹시 지분을 팔 수 있으니까 저걸 우리가 가져오자. 아.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다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타이완으로 넘어가면 그 뒤에 중국이 있다고 생각할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일본의 생산 자존심이 타이완으로 넘어간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해서 합병을 좀 서두른 감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 입장을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또 중간에 중재를 하니까 일본 정부의 또 자존심도 포함이 된 거고.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아마 혼다도 규모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의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혼다 자체의 규모만으로는 여전히 글로벌에서 무언가를 가져가기는 조금 애매한 사이즈입니다. 네. 최소한 500만 대에서 700만 대는 넘어가야 돼요. 근데 혼자서 지금 350만 대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한 300만 대를 닛산에서 가져옴으로써 한 700만 대, 800만 대 규모로 키우면 예. 이제 혼다도 이제 우리가 정말 규모의 경제가 뭔지를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폭스콘이 실제로 자동차 만들어 본 경험이 있나요? 없죠. 네, 없는데 폭스콘은 MIH라고 하는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대만의 위룡 자동차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랑 손잡고 전기차 전용 뼈대, 차대를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개발도 가능하고 여기에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넣을 수 있으니 이제 제조만 하면 돼요. 근데 폭스콘 브랜드로 제조를 하면 누가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브랜드가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에 자기들의 플랫폼을 놓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뭐 닛산이라 그러면 닛산 제품도 만들지만 본인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했겠네요. 그러니까 닛산은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일본산인데 이걸 그렇죠. 어떻게 타이완에 팔아버려.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전기차 공세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맞아요. 상황인데 와 맞아요. 타이완에 이 기업을 준다고? 이걸 일본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닛산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일본차라고 하는 거에 자부심을 느낄 때가 일본차가 잘 나갈 때였는데 닛산이라는 회사 이름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전략이 좀 어렵기도 하다. 네. 왜냐하면 회사 이름이 그냥 일본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색을 감추고 뭔가 프리미엄 브랜드화 하려고 그래도 네. 그냥 회사 이름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를 가도 네. 이거는 일본 거라는 건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의 모든 제조시설 자존심을 둬야 되고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닛산은 아픈 자식 같은 아픈 손가락. 네,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입장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외국에 완전히 넘어가게 만들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혼다에다가 종용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닛산의 지분을 여전히 지금 르노가 들고 있잖아요. 르노가 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의결권 있는 지분이 한 15%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르노가 과연 이거를 그럼 허락을 할 것이냐? 혼다하고 닛산의 합병. 그거는 르노의 입김은 여기서 작용할 수 없는 건가요? 의결권이 15%밖에 안 되니까 네. 나머지 가지고 충분히 의결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르노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시 그냥 매각해버릴 거냐. 합병 회사에다가 그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인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매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르노는 지금 혼다와 닛산의 합병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르노 입장에서 보면 네. 위축돼가는 닛산을 혼다가 M&A해서 무언가 저 회사를 살려주면 주식가치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합병 회사와 르노가 뭔가 또 한 가지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도모할 수도 있겠죠. 속내는 이럴 겁니다. 야, 그럼 이제 저렇게 합병되니까 우리가 르노의 닛산 얼라이언스가 아니라 혼다, 닛산, 르노 얼라이언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우리도 뭔가 저기다가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혼다가 가지고 있는 차 중에 괜찮은 게 뭐지? 저거 우리가 좀 갖다 쓸까?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는 르노 입장에서 이 혼다와 닛산의 합병은 일종의 꽃놀이패군요. 그렇죠. 반대할 이유는 없죠. 왜냐면 혼다가 가지고 있는 뭐 하이브리드 기술이 있다 그러면 네. 그거 우리 좀 줘. 쓸 수 있으니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혼다하고 닛산이 얼라이언스 하면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 당장 글로벌 3위를 뺏기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숫자로는 3위를 뺏기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3위를 다 뺏길까 그건 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은 오랫동안 성장을 해온 그룹인 거고 닛산은 지금 기울어져가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의 판매 실적이 그대로 나올 거냐. 그거 좀 가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일본 회사들이 둘이 합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그리고 또 생산비 절감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경쟁력으로 또 품질 확보까지 갈 수 있다면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어떤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서 많이 경쟁을 하는 관계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공급망이 단일화되면 부품의 구매 비용이 낮아져요. 구매 비용이 낮아지면 당연히 제품 원가에 반영이 되겠죠. 네. 근데 이 원가에 반영이 되는 거를 회사가 전략적으로 이익을 많이 가져가기보다 시장에 많이 파는 쪽으로 가자. 그러면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 네. 여력이 생기면 당연히 현대기아차가 타격을 좀 받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한 800만 대 이상 생산한다고 하면 지금 네. 현대기아차가 한 700만 대 730만 대 정도 하죠. 730만 대 정도. 예. 일단 판매 대수에서는 좀 또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1년에 50만 대, 100만 대 판매는 확확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 입장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계산법은 그들이 800만 대가 된다고 해도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다 가봤을 때 네. 그때 실제로 800만 대가 되겠느냐. 그때 700만 대가 될 수도 있고 670만 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지금의 숫자상으로의 3위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돌이켜 보면은 또 상처만 남은 그런 합병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독일 그 다임러 벤츠그룹, 그룹과. 크라이슬러 그렇죠. 그 합병, 뭐 세계의 합병이라고 막 날렸지만 결국 한 10년 만에 이혼하지 않았어요. 이혼도 안 좋게 했죠. 네. 네, 서로 바닥까지 다 보면서 했어요. 아름답게 헤어진 게 아니라. 왜냐하면 유럽의 자동차 문화와 미국의 자동차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경영 스타일과 유럽의 경영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크라이슬러는 무조건 많이 팔고 CEO 인센티브 많이 주고 이런 전략인데 반면에 네. 유럽의 이제 다임러 그룹은 제품 하나하나에 품질 우선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제품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철학에 충돌했던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럽에 있는 다임러 그룹이 막상 미국에 와가지고 자기네 차를 미국의 크라이슬러 판매망을 통해서 팔려고 봤더니 네. 그렇게 생각보다 유용성이 높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결별을 하게 됐죠. 네, 결국 일본은 이제 어떤 중국이라는 막강한 그 전기차 시장의 경쟁자를 상대로 2등하고 3등의 기업을 막 합치는 이런 고육지책까지 쓰고 있는데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걸로 보세요, 올해? 그 우리가 이제 과거에 사드 때 이게 뭐 오비 일학이라고 사드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면 중국의 토종 기업들이 제품력이 올라오면서 가장 만만하게 봤던 브랜드가 기아였기 때문에 네. 기아가 먼저 끌어내려지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끌어내려진 건지 이게 어떤 게 앞선 순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미 중국에서 한번 세게 맞았기 때문에 바닥을 쳤잖아요. 네. 지금 일본 차의 글로벌 순위가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합작 회사들도 사실은 일본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판매 실적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둥펑 닛산 그러면 둥펑도 자기네 생산 실적으로 잡고 닛산도 잡아요. 근데 여기서 만드는 차들이 중국의 다른 브랜드한테 네. 다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빠지는 건 일본 전체 자동차 글로벌 생산 판매 대수가 다 빠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려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둘이 합쳤다고 그래서 당장 뭐 현대차 그룹이 크게 위협을 받거나 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 한번 중국에서 빠져봤으니까 아. 차라리 올해 현대차 그룹이 중국을 다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 있지만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는 게 어떠냐. 그렇죠. 포기하지 말고.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닛산 혼다 합병이 고마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닛산이 혼다까지 발목 잡고 나락으로 가지 않을까 뭐 하는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 있는 네. 거죠. 만약에 닛산이 계속 빠져가지고 닛산에다가 혼다가 투자하는 비용들이 더 많아지면 혼다도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이 약화되니까 또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인수를 하려면 도요타 같이 몸집 큰 형님이 해야지. 네. 아니 혼다는 이제 막 좀 이제 몸집 줄이고 나름 효율 경영하고 있는데 이 닛산 때문에 같이 망할 수 있다라는 거 일본 정부는 왜 그런 생각 안 하나요? 그건 왜 그랬냐면 네. 도요타 그룹이 인수하면 거의 일본은 자동차 회사가 하나가 돼요. 아. 그러니까 도요타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도 자동차 그룹 두 개로 양분하고 싶은 거죠. 예. 도요타 그룹과 혼다 그룹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물론 현대차와 기아가 거의 다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머지 3사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경쟁은 있어야 되거든요. 독점은
소비자한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독점은 기본적으로 제품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일본이 늘 얘기했던 기술의 일본, 뭐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 항상 경쟁을 네. 두고 하는데 이제 토요타 그룹이 하나 있고 나머지 닛산과 혼다가 있었으니까 둘을 합쳐서 또 하나의 그룹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본의 닛산과 혼다의 합병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나아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권영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